늙은 개가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노인은 변함없이 차를 마시고 산책로를 걸으며 15년째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없던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데려온 아름다운 여인은 흠잡을 데 없는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노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단 하나 15살 된 늙은 개만이 달랐습니다. 그녀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요. 어머, 강아지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동물은 사람을 잘 아는 법인데? 그녀의 말대로 동물은 정말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법인데 특히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집안 곳곳에 놓인 향초와 디퓨저에서는 불면증에 좋다는 라벤더 향이 퍼져나왔지만 그 달콤한 향기 속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쓰러진 디퓨저와 아침이면 사라진 서류들,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이 과연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치매라도 걸린 걸까? 아니면 숨겨진 카메라가 포착한 충격적인 진실과 가방에서 쏟아진 수많은 신분증,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30년간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불길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년 전 그날의 불길은 아직도 내 꿈속에 나타납니다. 2009년 늦은 여름밤이었어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죠. 출동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15년 차 소방관이었어요. 수많은 화재 현장을 경험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를 삼키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산소통을 메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3층 복도를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강아지 울음소리였죠.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구석에 작은 새끼 진돗개가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2달쯤 됐을까요? 나는 재킷 안에 강아지를 넣고 밖으로 나왔죠. 병원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나는 샤워를 하며 그 흐름을 씻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죠. 가족과의 약속보다 출동벨이 우선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딸의 학예회도 놓쳤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혼자였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텅 비어 보였어요. 가족 사진이 있던 자리엔 먼지만 쌓여 있었죠. 그 새끼 진돗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화재로 모든 기록이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강아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10살쯤 됐을까요? 화재로 부모님을 잃은 태민이었죠. 할머니 손을 잡고 왔는데 강아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태민이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죠. 그날부터 태민이는 매일 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태민이에게 강아지를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태민이네 집을 방문했어요. 초롱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영리한 개였죠. 나는 초롱이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소방서에는 화학물질 탐지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냄새를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6개월 만에 기초과정을 마쳤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태민이는 항상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민이는 고아원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했어요.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엄마와 살고 있었습니다. 나를 원망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민이는 달랐습니다. 나를 믿어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초롱이는 최고의 탐지견이 되었죠. 화재 현장에서 위험 물질을 찾아내는 전문가였습니다. 나와 초롱이는 최고의 팀이었어요. 2024년 봄 나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의 끝이었죠. 퇴직식에는 동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가족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비지는 않았어요. 태민이와 초롱이가 있었으니까요. 퇴직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마당이 있어서 초롱이가 뛰어놀 수 있었죠. 태민이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초롱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죠.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꿉니다. 초롱이는 옆에서 졸고 있어요. 가끔 꼬리를 흔들며 꿈을 꾸는 것 같죠. 무슨 꿈일까요? 아마 화재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꿈일 거예요. 저녁이면 태민이가 전화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나는 조용히 듣습니다. 가끔 조언을 하기도 해요. 태민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대요. 밤이 되면 초롱이와 함께 거실에 앉습니다. TV를 보지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저 시간이 흐르는 걸 느낄 뿐이죠. 초롱이는 내 발치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끔 내 손을 핥아요. 이것이 지금의 내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화롭죠.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충분합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와요. 술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이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태민이를 만나지 못했겠죠.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거예요. 운명이란 참 신기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벽 산책, 텃밭 가꾸기, 저녁 전화. 하지만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하니까요. 초롱이가 곁에 있고 태민이가 있으니까요. 불꽃 속에서 만난 인연. 그것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겠죠. 오늘도 초롱이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 봄날 태민이가 전화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태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왔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초롱이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태민이를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태민이가 말을 꺼냈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태민이가 25이니 연애를 할 나이긴 했죠. 하지만 이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의대 공부에만 매달리던 아이였으니까요. 태민이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긴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병원 행정직원이라고 했습니다. 3달 전에 만났대요. 나는 축하해줬습니다. 태민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인사를 시키고 싶다면서요. 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와 유나가 함께 왔죠. 유나는 생각보다 더 예뻤어요.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롱이가 갑자기 몸을 낮췄어요. 등에 털이 곤두섰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깨를 좋아한다면서 손을 내밀었죠. 초롱이는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까지 드러냈어요. 나는 황급히 초롱이를 잡았습니다. 목줄을 당겨 뒤로 물렸죠. 태민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초롱이는 계속 유나를 노려봤어요. 온몸이 긴장한 상태였죠. 마치 화재 현장에서 위험물질을 감지했을 때처럼요. 유나가 가방을 소파 옆에 놓자 초롱이가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가방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침까지 흘리며 흥분했죠. 나는 초롱이를 안방에 가둬야 했습니다. 태민이는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초롱이가 늙어서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그런 개가 아니었어요. 유나는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죠. 솜씨가 좋았습니다. 태민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말을 잘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고 했죠.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일한다고요. 성실하고 독립적인 여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계속 초롱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긁는 소리도 났죠. 나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초롱이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유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건강 음료라고 했어요. 특별한 약재를 넣어서 만들었다면서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맙게 받았어요. 하지만 마시기 전에 초롱이에게도 주고 싶었죠. 평소에 음료를 좋아하거든요. 안방에서 초롱이를 데려왔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작은 그릇에 음료를 따라서 초롱이 앞에 놓았습니다. 초롱이는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오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민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초롱이를 나무라기 시작했죠. 예의가 없다면서요. 나는 처음 봤습니다. 태민이가 초롱이에게 화내는 모습을요. 유나는 태민이를 말렸습니다. 동물은 원래 낯선 음식을 경계한다면서요.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가워 보였어요. 착각이었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초롱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몸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나가 놓고 간 음료를 다시 봤어요. 투명한 병에 담긴 갈색 액체였죠.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어요. 쓴맛이 강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초롱이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15년간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위험을 감지해온 개였습니다. 그런 초롱이가 이유 없이 경계할 리 없었어요. 다음 날 태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어제 일을 사과했어요. 유나가 많이 속상해했다면서요. 다음엔 초롱이 없을 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태민이가 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표정이 밝았죠. 유나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갈 거래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에 대해 더 알고 있는지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만나봤는지요? 태민이는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유나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대요. 태민이는 내 걱정을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초롱이 때문에 오해하는 거라면서요.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민이가 성인이니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유나는 가끔 우리 집에 왔어요. 항상 뭔가를 가져왔죠. 음식이나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유나를 경계했어요. 한 번도 가까이 가지 않았죠. 이상한 건 태민이의 변화였습니다. 점점 야위어 갔어요. 얼굴색도 나빠졌죠. 피곤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의대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요. 나는 유나가 준 건강식품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늙은 개의 직감과 퇴직한 소방관의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롱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유나가 준 음료수 병을 물고 나왔죠. 빈 병이었지만 초롱이는 그것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요. 나는 병을 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약재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냄새가 났죠.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태민이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보기로 했죠. 초롱이와 함께 말이에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유나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예쁜 포장 상자 2개였어요. 하나는 라벤더 향초였고 다른 하나는 디퓨저였죠.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를 태민이에게 들었다면서요. 확실히 요즘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초롱이를 걱정하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유나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죠. 향초는 침실에, 디퓨저는 거실에 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디퓨저를 보자마자 짖기 시작했죠. 거실 테이블 주위를 빙빙 돌며 불안해했습니다. 앞발로 테이블을 긁기도 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초롱이가 거실에서 뭔가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디퓨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액체가 카펫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호소하는 눈빛이었죠. 나는 한숨을 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디퓨저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지러웠어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잠시 내가 누군지 헷갈렸습니다. 금세 정신이 들었지만요. 침실의 라벤더 향초는 계속 켜두고 있었어요. 향기가 좋았거든요. 잠도 조금 더 잘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이상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꿈들이었죠. 며칠 후 태민이와 유나가 함께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자기 나는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죠.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어요. 태민이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죠. 유나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나를 돌봐준다면서요.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줬어요. 고마웠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태민이와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초롱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정신을 차리고 들어봤습니다. 태민이가 초롱이를 전문시설에 맡기자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나도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초롱이는 가족이라고요. 태민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유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녀가 준비한 차는 달콤한 향이 났어요. 마시고 나니 머리가 더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었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면서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읽어봤지만 내용이 복잡했어요.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머리도 아팠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서류를 놓고 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롱이가 내 곁으로 왔어요. 내 손을 핥으며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죠. 나는 초롱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계만은 날 속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침실로 갔습니다. 라벤더 향초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30년 소방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직감 말이에요. 연기를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죠. 사람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지금 내 상태가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나는 향초를 껐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재산 관리를 유나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죠. 아래쪽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롱이가 서류를 물려고 했어요. 나는 말렸지만 초롱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서류 한 장을 물어뜯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 속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는 꿈이었어요. 아내와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찾을 수 없었죠. 연기가 너무 짙었습니다.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초롱이가 내 얼굴을 핥고 있었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진정하려 했어요. 아침이 되자 머리가 좀 더 맑아졌습니다. 어제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봤어요. 향초, 디퓨저, 이상한 차, 그리고 서류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유나가 주는 것은 받지 않기로요. 그리고 태민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가 믿지 않을지라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태민이는 이미 유나에게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정신 상태도 완전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치매 초기 증상 같았을 테니까요. 초롱이를 봤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영리한 눈빛이었어요. 이게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죠.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말이에요. 30년간 화재와 싸워온 소방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불길이 번지기 직전에 그 순간처럼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을까요? 옛 동료 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직 경찰이었죠. 20년 전 함께 화재 현장에서 일했던 친구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철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죠. 증거 영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유나의 사진을 보내달라고요. 다음 날 오전 상철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였어요. 그는 노트북을 가져왔죠. 영상을 본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상철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유나의 사진이 있었지만 이름이 달랐죠. 최은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쇄 사기범이었어요. 특별한 수법을 쓰는 범죄자였죠.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소방관들을 노렸습니다. 이미 3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상철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은영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연인이나 며느리 행세를 했죠. 그리고 서서히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2명의 전직 소방관이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치매와 정신분열 진단을 받았죠. 재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명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다음 목표였던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요?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화재 사고 기록을 뒤져서 찾는다고요. 15년 전 아파트 화재 사건도 조사했대요.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을 추적했죠. 태민이의 부모님 사망 기록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태민이의 보호자가 된 것도요. 상철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약물 검사 키트였습니다. 디퓨저 액체와 음료를 검사해 보라고 했죠. 환각 물질이 검출되면 바로 연락하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강력한 환각 성분이 검출됐죠. 장기간 노출되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상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태민이었죠. 그는 최은영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을까요? 오히려 내가 노망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상철이 조언했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라고요. 최은영은 위험한 인물이었죠. 추적당하는 걸 눈치채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민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했죠. 그 아이는 나에게 전부였습니다. 15년 전 불길 속에서 구한 인연이었으니까요. 초롱이가 내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가끔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했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가족을 지킬 거라고요. 30년 전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상철이 보내준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최은영의 이전 범행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했대요. 완벽한 연인이었죠. 하지만 서서히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약물로 정신을 흐트러뜨렸죠. 마지막엔 모든 재산을 빼앗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에겐 초롱이가 있었고 상철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에 찍힌 증거가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태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죠. 마지막으로 경찰과 함께 최은영을 체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오래된 습관을 따라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소방관 시절에 배운 보안 지식이었어요. 화재 감지기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방법이었죠. 유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확실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과 현관을 비추도록 설치했어요. 메모리 카드는 일주일분을 저장할 수 있었죠. 며칠 동안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녹화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오후의 영상은 달랐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유나가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태민이는 없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죠.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새 디퓨저에 그 액체를 부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능숙하게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향료도 조금 넣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통장과 서류들을 확인했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뭔가를 메모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였을까요? 초롱이가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죠. 나는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을까요? 옛 동료 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직 경찰이었죠. 20년 전 함께 화재 현장에서 일했던 친구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철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죠. 증거 영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최은영이 최종 서류를 들고 오는 날이었어요. 상철과 미리 계획을 세웠죠. 경찰들이 집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오후 3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와 최은영이 함께 왔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위임장과 여러 문서들이었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그들이 관리해주겠다면서요. 태민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말라고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섰죠. 최은영의 가방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초롱이가 뛰어올라 가방을 물어뜯었어요. 가방이 찢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가짜 신분증 여러 개였죠. 유나, 수진, 미영 등 다양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약병들도 굴러나왔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 주소, 재산 규모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내 이름도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떨리는 손으로 가짜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차피 늙은이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면서요.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가 가로막았어요. 크게 짖으며 그녀를 몰아붙였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상철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철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최은영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면서도 담담했어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듯 쳐다봤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패배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실패한 거니까요. 태민이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태민이를 안아줬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은영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7년간 이어진 범죄였죠.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몸속에 축적된 약물을 치료해야 했죠.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초롱이 덕분에 일찍 발견했으니까요. 병실에서 태민이가 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죠. 자신이 바보였다면서요. 초롱이의 경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는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초롱이가 미친 듯이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내 주위를 빙빙 돌았죠. 나는 초롱이를 꼭 안았어요. 태민이가 초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수호천사라고요.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이라고 했죠. 초롱이는 으쓱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은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해야 했죠.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피해자들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철이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초롱이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다고 했죠. 경찰서에서도 초롱이에게 감사장을 줬습니다. 명예 경찰견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초롱이와 태민이가 함께해요.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도 하죠. 15년 전 불길 속에서 만난 인연 말이에요. 태민이는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던 꿈을 이뤘죠. 가끔 당직이 없는 날엔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초롱이는 더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해요. 가끔 옛날처럼 귀를 쫑긋 세우곤 합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습관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초롱이가 내 발치에 누워 있어요. 태민이가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해요.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불꽃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겨냈어요. 초롱이라는 작은 영웅과 함께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30년 전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5년 전 또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만난 작은 생명이 결국 나를 구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구한 누군가가 언젠가 우리를 구하기도 하니까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다고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곁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말이죠.